서울 강남의 고요한 겨울밤, 도심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반짝이는 트리 장식과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는 그날 밤, 서연은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짐 싸 오늘 안에 나가. 민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크리스마스 이브, 아이들이 거실에서 산타를 기다리고 있는 이 밤에 남편은 아내에게 집을 떠나라고 했다. 장난하지 마, 무슨 소리야. 할인이 오늘 이사 올 거야. 우리 이제 끝났어.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졌다. 결혼 11년, 두 아이, 헌신적인 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 돌아온 건 이토록 냉혹한 배신이었다. 그녀는 항의하지도 울지도 못했다. 몸이 굳어버린 듯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민주는 짐가방을 그녀 앞에 던졌다. 이건 너 무기야. 두툼한 흰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그녀의 희생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듯한 태도였다. 아이들은 데리고 가, 나중에 양육권 정리하자. 아이들 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산타를 기다리던 딸과 아들이 엄마의 눈물 맺힌 얼굴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서연은 아이들을 껴안고 마지막으로 거실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한때 사랑과 웃음이 가득했던 공간이었다. 지금은 차가운 침묵과 배신만이 남아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을 때 눈발이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그녀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소리 없이 쌓여갔다. 그녀는 아이 한 명을 안고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가방은 무겁고 손은 얼어붙을 듯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가슴 속 절망이었다. 서연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그녀는 멈춰섰다. 민준의 아버지, 김태수 옹이었다. 초췌한 얼굴로 담요 하나를 품에 안은 채 뛰어오고 있었다. 이거 받아. 내가 가져가야 할 거다. 그가 건넨 건 낡은 군용 담요였다. 오래전 그가 6.25 전쟁에서 살아남을 때 들고 다녔던 물건이라고 했던 그것이었다. 이건 말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 미안하다. 아들놈이 사람의 도리를 잊었다. 나는 널 며느리로만이 아니라 딸처럼 생각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순간 서연은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버지의 품은 따뜻했다. 자신이 쫓겨나는 이 순간 끝까지 등을 돌리지 않는 단 한 사람이었다. 이 담요 속에 뭐가 좀 들어있다.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은 될 거야. 부디 살아. 넌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말에 서연은 머리를 깊이 숙였다. 말 대신 흐느낌만이 입 밖으로 나왔다. 김태수 옹은 조용히 돌아섰고 서연은 담요를 품에 안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딸 수지는 물었다. 엄마, 우리 어디 가? 할머니 댁에가 잠깐 머무를 거야. 아빠는 일이 많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어린 마음의 상처를 더 남기고 싶지 않았다. 버스를 타고 도봉구의 낡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서연의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면서도 아무 말 없이 그녀와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미역국을 데워주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서연은 담요를 펼쳐보았다. 무언가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부를 살펴보니 작은 봉투 2개와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 봉투에는 현금 5천만 원과 금괴 2개, 그리고 그녀 이름으로 된 정기예금 통장이 있었다. 두 번째 봉투에는 메모와 함께 30년 전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젊은 김태수는 갓 태어난 손자를 안고 있었다. 손편지를 펴자 굵고 떨리는 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서연아, 내가 가진 것 중 내게 줄 수 있는 전부다. 이 돈은 내 연금과 약값을 아껴서 모은 것이다. 미안하다. 민준이는 내가 바른 길로 이끌지 못했다. 하지만 너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아이들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꼭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 너는 나에게 딸과도 같은 존재였다. 김태수.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린 듯했던 그날 밤, 단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게 해주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끝난 게 아니야. 아직 시작할 수 있어. 이화. 서울의 겨울, 마지막 온기.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외할머니 집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지만 그녀는 어둠 속에서 담요를 끌어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봉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다. 저 멀리에서 눈을 치우는 트럭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식탁에 작은 전기난로를 켜두고 차 한 잔을 놓아두었다. 아마도 딸이 잠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담요를 다시 펼쳤다. 아버지 김태수가 남긴 돈과 금괴, 그리고 정기예금 통장은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삶의 마지막까지 간직해온 믿음이었고, 또한 그녀를 향한 깊은 애정이었다. 서연은 정기예금 통장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는 8천만 원이 있었다. 만기일은 다음 달이었다. 적어도 앞으로 몇 달간은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감정은 누군가가 나를 여전히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편지의 문장을 다시 읽었다. 아이들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꼭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 그 문장 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이른 시간에 깨어났다.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은 부었고 눈가는 푸석했다. 그러나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다. 오랜만에 무언가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겨나고 있었다. 엄마, 우리 언제 집에 돌아가? 딸 수진이 물었다. 서연은 조심스레 대답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준비되면 우리가 살 새로운 집을 찾을 거야.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어머니에게 짧게 말했다. 이제 다시 일하러 나가보려고요. 어머니는 놀란 눈치였다. 지금은 좀 더 쉬어도 되지 않니? 마음 추스르기에도 벅찰 텐데.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못 일어설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서연은 낡은 코트를 입고 외출했다. 결혼 전에 입던 옷들은 대부분 유행이 지났지만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다시 사회로 나가는 그 발걸음이었다. 그녀는 강남의 중소기업 취업 박람회장으로 향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특별 부스가 있다는 소식을 우연히 온라인에서 보게 된 것이었다. 박람회장은 생각보다 붐볐다. 젊은 구직자들 사이에 섞인 그녀는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부스를 돌아다니며 이력서를 건넬 때마다 그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했다. 경력이 공백이 너무 길어서요. 최근 트렌드에 맞는 경험이 부족하네요. 우리 회사는 아직 육아 지원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어서. 하루가 끝날 무렵 그녀의 손에는 남겨진 명함 몇 장뿐이었다. 커피숍에 앉아있던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강남대로의 화려한 불빛이 그녀의 고단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순간 그녀는 핸드백 안에 있는 예전 명함 하나를 떠올렸다. 과거 민중과 함께 일하던 시절 한번 만났던 기업 투자자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LYN 홀딩즈라는 회사의 고위 임원이었다. 그는 그녀의 전략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인상 깊었다는 말을 남기고 갔었다. 연락해볼까? 망설임 끝에 그녀는 명함을 꺼내 휴대폰 번호를 눌렀다. 벨이 몇 번 울리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HJ그룹과 공동 프로젝트 하셨을 때 발표했던 서연입니다. 서연 씨 기억납니다. 갑자기 어쩐 일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다름이 아니라 혹시 제가 짧게 찾아뵙고 상담을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상대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지금 회사에서 간단히 미팅 가능할 것 같습니다. 30분 내로 오실 수 있나요?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비우지도 못한 채 코트를 입고 나왔다. 눈발은 여전히 거셌지만 마음은 조금 따뜻해지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미팅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 인생에서 두 번째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었다. LYN 홀딩즈는 테헤란로 대로변의 고층 건물 31층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확인하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떨지마, 넌 예전에 너보다 훨씬 강해졌어. 문이 열리고 밝은 조명이 그녀를 맞이했다. 리셉션을 지나 응접실에 들어서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오랜만입니다. 서연 씨, CEO 유지혁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서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앉았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라 기회를 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유지혁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 순간 서연은 알았다. 자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이 눈 내리는 서울에서 다시 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3화 해지된 계약서, 낯선 서울 속에서. 경력은 오래됐지만 전략 기획 능력은 여전히 뛰어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비자 동선 이미 파악하고 계시더군요. 서연은 유지혁의 사무실에서 나와 복도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는 이 도시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익숙했지만 지금은 낯설었다. 방금 전 그녀는 LIN 홀딩스의 프로젝트에 비공식적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정식 채용도, 연봉도 없이 3개월간의 시험 기간.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말 그대로 계약 없는 계약.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녀에게는 큰 기회였다. 회사 문을 나서면서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이제 다시 뛸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프로젝트는 쉽지 않았다. 서연에게 배정된 업무는 LIN의 신규 유통 브랜드 비마켓 런칭 관련 전략 분석이었다. 소비자 동선, 경쟁사 분석, 신규 입점지 선정. 민준이 몸담고 있는 HJ그룹과 정면으로 경쟁하게 되는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곧바로 일에 몰입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노트북을 펴고 밤을 새웠다. 도봉구의 작은 방에서 서울 강남의 유통지도와 경쟁사 동향을 정리하는 작업은 어딘가 비현실적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감정과는 다르게 흘렀다. 사무실에서는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는 이가 없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임시직 혹은 보호받는 케이스로 바라보았다. 저 사람, 민준 사장 전 부인이라던데. 얘 둘 키운다면서 얘 저렇게까지 해. 솔직히 요즘 트렌드랑 너무 동떨어졌어. 프레젠테이션 감각도 옛날식이잖아. 조용히 들려오는 뒷말들은 작지만 날카로웠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경력이나 실력을 먼저 보려 하지 않았다. 그저 한때 잘 나갔던 사모님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에서 매일 점심을 혼자 먹었다. 구내식당에서 혼자 쟁반을 들고 자리에 앉을 때면 사람들이 일부러 눈을 피하는 것도 느껴졌다. 하지만 익숙했다. 외로움은 그녀에게 낯선 감정이 아니었다. 어느 날 프로젝트 회의에서 그녀는 경쟁사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장 조사, 소비자 반응, 입점 상권 분석 등 누구보다 깊이 있는 자료였다. 그러나 회의 말미 한 젊은 전략팀 대리가 말했다. 자료는 잘 만드셨는데요. 요즘 소비자들은 이런 방식보다 더 감성적인 접근을 선호합니다. 너무 데이터 중심이면 오히려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서연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런데 감성은 트렌드이고 트렌드는 금방 변합니다. 하지만 구조는 변하지 않아요. 저희는 구조를 먼저 짚고 그 위에 감성을 얹어야 합니다. 조용한 정적 속에 유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입니다. 전략은 뼈대입니다. 감성은 옷이고요. 옷은 유행을 따르지만 뼈대가 없으면 어떤 옷도 입힐 수 없죠. 그날 이후로 서연을 대하는 직원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나 회사 밖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하루는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수진이 반 친구 엄마들과의 대화 중 엄마가 요즘 일하러 다닌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다른 학부모들이 이상하게 반응했다는 것이라. 어머, 얘 둘 키우면서 어떻게 출근을 해요? 그냥 집에서 보는 게 낫지 않아요? 남편 도움도 없이. 위험하지 않나? 그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멍해졌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여전히 엄마에게 완벽을 요구했고 동시에 사회 진입은 경계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는 다시 군용 담요를 펼쳤다.
그 속에 손편지를 꺼내 읽었다. 읽고 또 읽었다. 마치 새로 태어나는 주문처럼.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유지혁이었다. 이번 주 금요일 신규 유통 입점지 관련 외부 미팅이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서연 씨의 분석 자료가 핵심이 될 겁니다. 그녀는 천천히 웃었다. 작지만 분명한 신호. 누군가는 그녀의 가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증거. 한때 이 도시에서 이름을 걸고 일했던 여자가 다시 한 번 이름 없이 시작하고 있었다. 찬란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지만 그것이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4화 다시 만난 전장, 라이벌과의 첫 충돌. 금요일 아침, 회색 정장을 입은 서연은 회사 앞 카페에서 커피를 들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마. 유지혁 대표와의 외부 미팅은 생각보다 중요한 자리였다. LYN 홀딩스가 준비 중인 비마켓의 핵심 상권 입점 전략을 확정하는 자리였고 참석하는 외부 파트너 중에는 유통업계 주요 투자자들과 컨설팅 업체가 포함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를 긴장하게 만든 것은 그 미팅에 HJ그룹의 컨설턴트로 할인이 온다는 사실이었다. 할인. 민준의 새로운 파트너이자 서연을 집에서 쫓아낸 여인이었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사무실을 나섰다. 회의 장소는 잠실의 한 고급 호텔 회의실. 그녀는 유지혁과 전략팀 몇 명과 함께 이동했다. 차량 안에서 직원들은 긴장된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서연은 창밖만 바라보았다.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파트너들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할인도 있었다. 긴 웨이브 머리, 깔끔한 베이지색 수트, 당당한 미소. 할인은 서연을 보자마자 시선을 고정했다.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오랜만이에요. 서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깔린 비웃음은 분명했다. 서연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회의에서 뵙겠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됐다. 주제는 신규 유통 상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 방안. 유지혁이 서연에게 프레젠테이션을 맡겼고 그녀는 차분하게 준비한 자료를 꺼냈다. 현재 서울 수도권 내 유효 상권 17곳 중 비마켓이 선점 가능한 유치는 총 6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최근 3년간 유동인구 증가율과 소비자 구매 패턴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누구보다 자세하고 정밀한 분석이었다. 슬라이드는 핵심만 담고 있었고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특히 마포구 상암동 지역은 HJ그룹이 예전부터 점 찍은 곳이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은 지하철 환승동선입니다. 이 구역은 비마켓의 타겟 고객층인 3040대 직장인 유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 지점을 확보하면 HJ가 준비 중인 H몰보다 빠르게 시장 반응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할인이 입을 열었다. 분석은 훌륭하네요. 그런데 고객이란 건 단순히 숫자로 움직이지 않아요. 브랜드가 줄 수 있는 감성과 스토리가 더 중요하죠. 그 부분은 분석에서 빠진 것 같아요. 서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스토리는 감정을 자극하지만 입점과 매출은 결국 숫자입니다. 브랜드가 감성에 치중하다가 구조를 놓치면 고객은 빠르게 이탈합니다. 할인의 미소가 잠시 굳었다. 분위기가 팽팽해졌다. 유지혁이 나섰다. 두 분 말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감성과 구조의 균형, 그걸 찾는 게 오늘 우리의 과제니까요.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파트너사 대표들은 하나둘씩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떴다. 서연은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할인이 다가왔다. 꽤 인상적이었어요. 민준 씨한테 배운 건가요? 그 말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제가 만든 전략이에요. 민준은 결과만 가져갔죠. 할인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그럼 다음엔 결과도 가져가세요. 세상은 결과로만 평가하니까요. 그녀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서연은 가만히 앉아 회의실을 바라보았다. 긴장과 감정의 여운이 남아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유지혁이 말했다. 오늘 아주 잘했어요. 사실 할인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많이 놀랐겠어요. 서연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이젠 놀랄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덕분에 더 확신이 생겼어요. 저 방향이 맞는 거라는. 그날 밤, 서연은 아이들을 재우고 노트북을 켰다. 프로젝트 정리를 하며 그녀는 회의 중 놓쳤던 작은 데이터들을 다시 확인했다. 그 하나하나가 내일을 위한 증거였다. 더 이상은 과거의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 민준이 무엇을 하든, 할인이 어떤 전략을 들이밀든 이제 그녀는 스스로의 이름으로 승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화, 엄마라는 이름, 그 이상을 향해. 서연은 회사와 집, 두 세계를 오가며 숨가쁜 일상을 살고 있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깨워 아침을 먹이고 등교 준비를 도와준 후 지하철을 타고 강남 사무실로 출근하는 매일. 밤에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했다. 수진이와 민호가 잠든 후에야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단 몇 시간의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 시간도 대부분은 다음 날 회의나 전략 정리에 쏟아부었다. 아이들이 가끔 물었다. 엄마, 우리 요즘 얘 맨날 늦게 자. 엄마가 바빠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우리 곧 여행도 갈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저려왔다.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한다는 죄책감. 하지만 이 길이 결국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는 걸 믿고 있었다. 회사에서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프레젠테이션 이후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질문을 했고 누군가는 회의 전에 그녀의 의견을 구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던 구내식당에서도 이제는 몇몇 직원들과 함께 앉는 자리가 생겼다. 서연 대리님, 지난번 보고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회사에서 제일 바쁘신 분이시죠? 그녀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속엔 경계심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진짜 인정받은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호기심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지혁 대표가 직접 그녀에게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했다. 서연 씨, 이 프로젝트, 당신이 전체 실무를 맡아주세요. 저는 아직 정식 직원도 아닌데요. 그래서 드리는 기회입니다. 이번에 성과 내시면 정식 채용은 물론이고 전략팀 팀장 자리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책임을.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맞겠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흘러간다. 이제는 움츠릴 때가 아니었다. 며칠 뒤 비마켓 신규 입점 전략 발표가 열렸다. 서울 전역의 상권 분석과 소비 패턴 예측, 경쟁사 대비 타깃 마케팅 전략까지 전반적인 발표를 그녀가 맡았다. 회의실 안은 숨죽인 긴장 속에 있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후 유지혁 대표가 천천히 박수를 쳤다. 이 프로젝트의 방향성은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특히 기존 데이터를 단순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시간 트렌드에 기반한 예측 모델을 제안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외부 컨설팅 팀장도 말했다. 경쟁사 HJ그룹보다 최소 3개월은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결정하시죠. 그날 회의 후 서연은 처음으로 회사 복도에서 동료들과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았다. 그녀는 느꼈다. 인정은 말로가 아니라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지만 회사에서의 성공과 달리 집에서는 또 다른 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연락이 왔다.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수업 중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이라. 학교에 찾아간 서연은 아이의 선생님과 마주했다. 요즘 수진이가 불안정한 모습이 보입니다. 혹시 가정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그녀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네, 최근에 이사했고 제가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에게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것 같네요. 수진은 집에 돌아와서도 말이 없었다. 저녁을 먹으며 민호만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했고 수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서연은 수진의 방에 들어갔다.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얘기해 줄래? 엄마는 항상 바쁘잖아. 말해도 안 듣잖아.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것 같아. 그녀는 수진을 꼭 안았다.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너랑 민호를 위해서야.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 수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나도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래. 그 말에 서연은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전략이든 감정이든 무엇 하나 쉽게 풀리는 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길이 험하고 외롭더라도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닿을 수 있다는 것을. 6화 프레임의 덫, 조용한 암살. 비마켓의 신규 입점 전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 서연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에 평온한 바다 위에 떠 있는 기분이었다. 회사에서는 그녀의 존재감이 확실히 달라졌다. 전략팀 내부에서도 그녀의 아이디어가 중요한 축으로 작용했고 유지혁 대표는 본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검토 중이었다. 아이들 역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다. 수지는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민호는 유치원에서 상을 받아 돌아왔다. 그녀는 모처럼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하고 같이 영화를 보는 평범한 저녁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회사에 도착한 순간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시선들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책상에 앉자마자 휴대폰에 도착한 수십 개의 메시지가 눈에 띄었다. 지인들, 학부모 모임,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선배들까지 모두 같은 기사 하나를 공유하고 있었다. LIN 홀딩스, 비마켓 총괄 실무자 서연, 과거 뇌물 의혹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정황 영상 유출. 링크를 클릭하자 한 인터넷 매체의 기사와 함께 흐릿한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그녀가 정장을 입고 한 남성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캡션에는 과거 HJ그룹 시절 특정 부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으로 추정이라는 문장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 영상은 분명히 몇 년 전 그녀가 수진이의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구청 교육 담당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던 날이었다. 봉투에는 백화점 상품권과 감사 편지가 들어 있었지만 아무런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 그러나 영상은 그러한 맥락을 완전히 삭제한 채 누군가 의도적으로 편집해 퍼뜨린 것이 분명했다. 이메일에는 회사 내부 조사 착수 공지가 도착해 있었다. 유지혁 대표도 전화를 걸어왔다. 지금 회사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서연 씨, 당분간 재택근무로 전환해 주세요. 공식 입장은 내부 조사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그 짧은 영상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루 만에 그녀의 이름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전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의 복수극, 자녀를 앞세운 이미지 세탁, 뇌물로 경력 쌓기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악성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다. 결국 다 똑같은 여자들이네. 그렇게 당당하더니 뒤에선 돈으로 움직였군. 아이들 불쌍하다. 저런 엄마 밑에서 뭘 배우겠어. 그녀는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길에도 마스크를 꾹 눌렀었다. 혹시라도 누가 알아볼까 두려웠다. 학부모 모임 단톡방은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은 답답했다. 억울함, 분노, 수치심, 두려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켰다. 아무런 목적 없이 화면을 켰지만 손은 자동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검색창에 언론 대응 매뉴얼, 명예훼손 대응 방법, 개인 영상 유출 법적 절차 등을 입력했다. 수십 개의 기사, 블로그, 인터뷰를 읽고 또 읽었다. 그녀는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언론의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끌어내리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할인. 다음 날 그녀는 유지혁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비공식적으로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유지혁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서연 씨, 나도 믿고 싶은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투자자들 반응이 좋지 않아요. 대표님, 저 영상 전부 조작입니다. 봉투 안에는 감사 편지와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구청 방문 당일 그녀가 적어놓은 일정과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영수증 사본도 함께였다.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묻고 싶습니다. 회사는 저를 버릴 겁니까? 유지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판단은 빠르게 내려야 할 겁니다. 이틀 안에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단 이틀 안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게 아니면 모든 게 끝이다. 그날 밤 서연은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았다. 탁자 위에 놓인 담요를 다시 꺼내 펼쳤다. 김태수 옹이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세상은 때때로 너에게 등을 돌릴 거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내가 너 자신을 믿어야 한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끝까지 간다. 이번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7화 아버지의 침묵, 무너지는 마음. 영상 유출 사건이 터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부터 서연의 휴대폰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어머니였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그녀는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옷을 챙겨 입었다. 아이들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택시를 타고 곧장 강북의 종합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응급실 앞,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아침, 동네 사람들이 신문을 들고 집 앞에서 수군대고 있었어. 누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지 아버지가 비자금을 모아서 너한테 줬다는 말이 퍼졌더라. 서연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 쪽에서 언론에 흘렸나 봐. 너한테 준 돈이 사실은 불법 정치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공직자 시절의 거래 내역까지 뒤지기 시작했대. 그녀는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 돈은 김태수 옹이 평생 아껴서 모은 것이었다. 정직하게 살아온 그의 삶의 흠집을 내기 위해 누군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거짓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성 쇼크입니다. 고혈압 증세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쓰러지셨습니다. 현재는 안정을 찾았지만 며칠간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아버지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있었다. 그녀가 다가가자 천천히 눈을 떴다. 서연이나. 아버지 죄송해요. 다 제 탓이에요. 그녀는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평소보다 약했다. 너 때문 아냐. 나는 내가 제대로 정리 안 한 탓이지. 아니에요. 그런 말 마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감당할 수는 없더라 그래도 너는 무너지지 마라. 나까지 무너지면 너는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니?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의사는 그녀를 조용히 병실 밖으로 불러냈다. 환자분의 심리적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극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안정이 회복되기 전까진 뇌부 소식도 조심해 주세요. 그날 저녁 서연은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억울함과 분노, 죄책감이 뒤엉켜 그녀를 짓눌렀다. 가장 사랑했고 가장 지켜주고 싶었던 사람이 자신을 지키려다 쓰러졌다. 그것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동안 묵혀두었던 연락처 하나를 눌렀다. 민준.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싫었지만 이젠 침묵만으로는 안 되는 시점이었다. 여보세요. 낮고 차가운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다. 얘 아버지까지 건드리는 거야. 무슨 소리야? 언론에 흘린 거 너잖아. 당신과 할인.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내가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게 어딘지, 어떻게 모였는지도. 그냥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야. 당신이 말했지. 세상은 결과로 평가한다고. 그 결과가 누굴 죽이는지도 알고 있는 거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통화는 끊겼다. 그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이들을 꼭 안았다. 수진도 민호도 어머니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그 조그만 어깨들이 세상의 모든 무게를 대신 지고 있는 듯해 그녀는 가슴이 아팠다. 서연은 결심했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 무너지는 건 이들이어서는 안 된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켰다. 이번에는 방어가 아니라 반격이었다. 포털 사이트를 열고 인터넷 언론 정정 요청 방법, 사실 묵은 보도 대응 사례, 개인 명예회복 절차, 시민 기자 등록 등을 검색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방법을 검색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말할 시간이 왔다. 팔화한 진실의 불, 거짓을 태우다. 다음 날 새벽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유리창 밖으로 흐르는 빗방울이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 천천히 흘러내렸다. 서연은 책상 위에 노트북을 놓고 핸드폰 삼각대를 세웠다. 뒤에는 흰 벽만 두고 배경에는 아무 장식도 없었다. 화장을 하지 않았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베이지색 니트를 입었다. 그녀는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라이브 방송을 위한 버튼을 눌렀다. 생방송을 시작한 시간은 새벽 5시 58분.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조용히 시작한 진실이 가장 멀리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카메라 불이 켜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입니다. 최근 기사로 저를 아셨다면 비마켓 실무 책임자, 뇌물 혐의 여성 또는 전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정도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이름으로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 편집도 없이 어떤 언론도 끼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로요. 그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영상 속 장면은 3년 전 제가 수진이 초등학교 입학 관련 상담을 마친 후 교육청 공무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백화점 상품권과 손편지를 전했던 순간입니다. 당시의 영수증, 메모, 일기장까지 저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직접 증거 자료를 비췄다. 날짜가 찍힌 영수증, 손편지 사본, 당시의 메모장. 이건 누군가의 프레임입니다.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저뿐 아니라 제 가족까지 망가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조작이죠. 그녀는 한순간 멈췄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동시에 직장인이며 한때 한 가정의 아내였고 지금은 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저를 실패자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이름과 삶을 걸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는 결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수는 서서히 늘어나고 있었다. 채팅창에는 진짜냐, 증거 있네, 이건 언론이 잘못했네 같은 반응들이 올라왔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죄송한 분이 계십니다. 제게 남은 마지막 가족이자 제게 담요 한 장과 믿음을 주신 분, 그분이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이 종료되자 그녀는 힘없이 노트북을 닫았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모든 걸 내놓았기에 더는 숨길 것도 잃을 것도 없었다. 그날 오전 그녀의 라이브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트위터, 커뮤니티, 블로그에서 진짜 피해자 등장, 서연의 정면 돌파, 거짓에 맞서는 한 여성의 용기 등의 제목으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몇몇 언론사는 재확인 필요라는 단서를 달고 그녀의 해명을 기사화하기 시작했고 시민기자 단체들은 영상 속 증거들을 분석하며 진상규명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세상과 맞서며 요친 목소리는 묘유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그날 오후 LYN 홀딩스 회의실. 유지혁 대표는 전략팀 전원을 소집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다. 서연 대리는 비마켓 프로젝트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부 조사를 통해 그녀의 무혐의를 확인했고 추후 필요한 법적 대응은 회사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조용히 대표에게 다가갔다.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할 건 없어요. 당신이 증명했으니까. 단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다. 책상 위에는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남긴 메모가 놓여 있었다.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했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녀는 종이를 천천히 접어 가슴 속에 넣었다. 그날 저녁 병원에 들른 그녀는 아버지의 병상 앞에서 다시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방송 봤다. 정말요? 잘했어, 참 잘했어. 서연은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았다. 한 사람의 진심은 결국 또 한 사람의 마음에 닿는다는 걸 그녀는 믿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다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거짓의 불길 속에서도 진실은 꺼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밝게 타올랐다. 9화 돌아온 전사, 흔들리는 거인의 탑. 비마켓 프로젝트가 재가동된 이후 서연은 이전보다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매일같이 회의와 보고, 시장 조사와 소비자 인터뷰가 이어졌지만 그녀는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존재가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 숨쉬게 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유튜브 라이브 이후 대중의 시선이 급격히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많은 워킹맘,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부당한 비난을 견뎌야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의 상징처럼 다가갔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프로젝트 실무자가 아닌 스토리가 있는 리더로 주목받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유지혁 대표가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다. 서연 씨,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몇 장의 문서를 펼쳐 보였다. 이건 HJ그룹이 준비 중인 신규 플랫폼 H몰의 베타 테스트 자료입니다. 내부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비마켓으로 선점하려던 상권 중 절반 이상을 이미 임대 계약까지 마친 상태예요. 서연은 문서를 보며 차가운 침묵을 유지했다. 그녀가 설계한 전략 대부분이 고스란히 HJ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 자료를 보면 거의 제 초안과 일치하네요. 내부 유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인일 겁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제 전략을 흉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를 완전히 지우고 자기식으로 덧칠하고 있죠. 유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반격합시다. 그날 저녁 전략팀 전체가 긴급 소집됐다. 서연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고 단 한 장의 슬라이드로 회의를 시작했다.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녀는 기존 상권 전략을 과감히 버리고 오히려 상대가 간과했던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다. 소비자의 생활 동선을 재해석했고 기존 유통 데이터 대신 SNS와 실시간 리뷰 기반의 분석을 도입했다. 전략팀 내부에서는 우려도 있었다. 너무 급진적인 전환 아닌가요? 이 방식은 검증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유지혁은 그녀의 편에 섰다. 검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절대 HJ를 이길 수 없어요. 며칠 뒤 첫 번째 실험 지점으로 선정된 마포구의 한 소규모 상가에서 비마켓 팝업 스토어가 열렸다. 대대적인 홍보 없이 오직 SNS와 입소문에만 의존한 이 실험은 회사 내부에서도 반신반의였다. 그러나 첫 주말 그 가게 앞엔 200m가 넘는 대기줄이 생겼다. 특히 3040대 여성 직장인들이 대거 방문하며 매출은 예상치의 3배를 기록했다. 언론은 다시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폭풍 뒤의 전략가, 서연의 반격, 유통업계에 부는 진짜 바람, HJ몰의 독주에 제동을 건 한 여성의 용기, 그리고 그 뉴스는 결국 HJ그룹 본사까지 도달했다. 민주는 분노에 휩싸였다. 저 여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얘 아직도 안 무너졌지? 그는 할인을 향해 소리쳤다. 도대체 당신이 뭐 했어? 전략은 다 따라 했는데 왜 우린 실패하고 있는 거지? 할인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전략은 훔칠 수 있어도 진심은 훔칠 수 없어요. 그 여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민주는 얼굴이 굳어졌다. 같은 시각 서연은 본사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지혁이 다가와 옆에 섰다. 오늘 투자자 2명이 당신과 따로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비마켓을 브랜드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요.
정말요? 이제는 실무자가 아니라 대표로 생각하고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민준도 HJ그룹도 분명히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걸.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실력도, 동료도,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 비로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도 지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10화 무대 위의 이름, 서연. 봄이 왔다. 서울의 공기는 따뜻했고 나무에는 연초록 새순이 돋아났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에도 겨울의 긴장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 손을 잡고 잠실의 공연장 앞에 서 있었다. 오늘은 그녀의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가 상영되는 날이었다. 엄마, 다시 걷다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비마켓 프로젝트 성공 이후 다큐 감독이 제안한 것이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녀는 결국 수락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였다. 아이들은 손에 팝콘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 진짜 영화 나와. 응, 엄마 조금 나와. 엄마가 주인공이야.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쥐었다. 응, 근데 진짜 주인공은 너희야. 공연장 내부는 조용했다. 영상이 시작되자 관객들은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는 과거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비 오는 날 박스를 끌고 이동하는 모습, 침대 위에서 아이들과 잠든 얼굴, 무표정하게 지하철에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의 끝에 지금의 서연이 있었다. 무대에 올라 전략을 발표하는 그녀, 동료들과 회의를 나누는 모습, 아이들과 손잡고 길을 걷는 뒷모습. 관객 중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천천히 밝혀졌다. 사회자가 무대 위로 그녀를 초대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만든 분을 소개합니다. 서연 씨입니다. 그녀는 박수 속에서 무대 위로 올라섰다. 처음에는 발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뎠다. 무대 위에 서자 사회자가 물었다. 많은 분들이 서연 씨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서보니 어떤가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처음엔 그저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무너진 삶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단지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보여줄 수 없다는 거려. 그녀는 천천히 관객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강인함도 담겨 있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포기해야 할 게 많다고요. 하지만 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저를 믿어준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를 믿게 해준 시간에게도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그녀는 아이들과 포옹을 나누었다. 수지는 엄마의 목을 끌어안고 말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될래.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을 삼켰다. 밖으로 나오는 길, 한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중년의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실례합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는 엄마예요. 회사 다니다가 육아로 그만두고 지금은 다시 취업 준비 중이에요. 오늘 이야기 정말 위로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도 하는 듯 조용히 되뇌었다. 며칠 뒤 그녀는 비마켓의 공식 브랜드 런칭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엔 그녀가 기획총괄이 아닌 외부 자문단으로 초청받은 자리였다. 회사는 그녀에게 제안을 했다. 브랜드 전략 고문이라는 새로운 역할. 이제는 직접 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날갯짓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신처럼 한때 무너졌던 여성들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지금의 서연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았다. 민주는 HJ그룹에서 스스로 사임했고 하리는 업계에서 잠시 모습을 감췄다. 그녀는 그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다. 복수는 승리가 아니라
고통의 연장이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택한 건 용서도 아니고 망각도 아니었다. 그저 앞으로였다. 밤이 되면 그녀는 여전히 담요를 꺼내 읽곤 했다. 김태수 옹이 남긴 마지막 편지 한 장,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세상은 너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로 내 이름까지 앗아가진 못한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름은 누군가의 입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새겨져야 한다는 걸.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창문을 열고 서울의 봄바람을 맞으며 그녀는 속삭였다. 우리는 정말 잘 해냈어.